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국제미래학계 사무총장 심현수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회장님이신 정가빈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이 바쁘셔서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과는 다른 산업구조와 경쟁 방식은 물론 고용 형태와 산업의 방식까지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 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의 입구에서 발딛고 서 있습니다.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가 과연 혁신성장이라는 신대륙에 닿을지 아니면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암초 속에서 표류할지는 우리의 대응력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책 컨퍼런스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사 준비해 주신 우리 안정배 교수님 그리고 미래학회 그리고 생산성본부 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차 산업혁명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것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실체를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먼 미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온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망이라고 꼽을 수 있는 지금 5세대 이동통신망 이게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아마 일요일 날 폐막식을 하는 평창 올림픽에서 이게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게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 실체가 먼 미래 문제 그런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문제만은 아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우리가 대응 수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한다면 전 세계에서 한 25위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 2년 사이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그런 골든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자본주의를 분산시켜서 민주화를 한다든지 또는 어찌 보면 국회도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많은 연구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전자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직접 모든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무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서포트해서 우리 미래 사회에 밝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금 중지를 모아야 될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와 또 그리고 정책 또 법을 다루고 계신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와 또 그리고 토론 부탁드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대체 전체적으로 매크로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매크로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짜여져야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오늘 토론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지금 우리가 각 개별 단위에서는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거대한 매크로 측면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동시에 가지면서 우리가 마이크로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좀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조금 더 짙어져서 대한민국이 좀 더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게 된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문영남입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가지 뜻깊은데 특히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미래학회하고 저희 한국생산성학회 두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학회가 굉장히 특색 있는 학회입니다. 국제미래학회는 미래 연구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학회는 산업 현장과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 등 여러 기업들하고 해서 회원이 기업 포함해서 10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회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공동 행사를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이번 컨퍼런스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직 정부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주력 분야 또는 유망 분야를 발굴하지 못했고 또 그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연구진들이 17개의 그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를 오랜 연구 끝에 발굴했고 또 그거에 대한 3년, 5년, 10년 해서 중장기 로드맵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이것들이 정부보다 앞서서 했고 우리 민간 주도로 이런 것들을 발굴한 결과물을 정부에서 반영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신영현 의원님 또 오셨고 노웅영 의원도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두 학회가 협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컨퍼런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한 단계 점프업 할 수도 있고 잘못 대응을 하면은 이제 우리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수도 있고 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특위를 만들 때는 국회에서 지금 정세균 의장님께서 그 특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걸 만들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일하던 것들이 굉장히 칸막이를 쳐놓고 일을 했었습니다. 부처별로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공 분야별로 칸막이를 쳐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을 해야 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일을 풀어나갈 때의 그 시스템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특위를 만들어서 각 상임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국회에서 이제 그 제도 개선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고요. 벌써 한 15번, 16번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만든 위원회 치고는 굉장히 이제 일을 인텐시브하게 하고 있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대재 국제미래학회 자문위원장님이시면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차원용 국제미래학회 과학기술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스텍 기술연구소 대표이십니다. 황일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한양대학교 교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민경찬 연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정태 광문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봉 문화콘텐츠 라이센싱 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권 미래전략연구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진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병인 내외통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정원 통일문인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경환 북라이크 운동본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들풀 IT뉴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남석 미래준비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기조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하니까 이렇게 좀 의미가 더 있어 보이네요. 네. 요즘 뭐 우울한 소식도 많은데 화면에 제가 그래서 평창 올림픽도 찍었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예. 아 이거 올림픽도 하고 동계올림픽도 하고 이제 월드컵도 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하고 그런 나라가 몇 개 없다고 그러대요. 네.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아주 자랑스럽죠. 네. 어제인가요? 개주해가지고 금메달 같은 어제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수. 네. 오늘도 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이 뭐 여러 개 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집에 가서 빨리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를 여기서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뭐 드리기는 뭐하고 이따 여기 토론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기조연설이니까요 아주 맛배기로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한 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이 여러 가지가 대단한 게 더욱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철 1등, 조선 1등, 자동차는 이제 요즘 좀 떨어졌지만 그때 5등, 반도체 1등, 휴대폰 1등, 디지털 TV 1등, 플랫 패널 뭐 이런 거 1등, 한 6년 전만 해도 저게 짱짱했는데요. 요새 좀 덜하죠. 그래서 이제 2012년 데이터를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저런 산업들이 대강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50년 된 산업들이 많고 노후돼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갖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정부나 뭐 기업에서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요 뭐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저기 뭐 사이사이에 저렇게 끼어 넣어보면 뭐
읽을 수 있으실 텐데요.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가요 반도체 장비 중요한 거 몇 개 빼고는 다 거의 자체에서 다 그 국내 내재화가 돼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반도체만 1등이 아니라 여기에 뭐 온갖 텔레메틱스도 잘하고요. 여기 뭐 줄기세포도 일부 하는 게 있는 거지만 여기 뭐 로봇 부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축 산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융복화 산업을 굉장히 많이 육성해 오고 있고 잘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수출입이 1조 달러 이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시대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불행히도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서 넘어가니까 이게 스토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나타난 게 키워드가 달라졌어요. 디지털,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쭈루룩 우리가 주력 산업에 쭈루룩 붙은 것처럼 지금에 쓰고 있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이런 거 쭈루룩 붙습니다. 키워드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홀로그램, 3D 프린팅, 서비스 로봇 아까 쓰던 용어하고는 아주 딴판인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 새로 나온 말 중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한 2년 전에 뭐 이때쯤이죠. 2년 4월 달에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한테 쇼크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이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그때 알파고 나와서 알파고 어디 있는 고등학교냐고 애들 좀 보내겠다고 2학년까지 나왔었는데 알파고 다음에 4개가 나왔습니다. 합이 4개가 되는데요. 알파고는 이렇게 빨리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에만 있어서 처음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는 알파고 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가 뭐 이거보다 훨씬 센 놈들이 나와서 뭐 중국 사람 5명하고 5대1로 둬도 알파고 이겼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는 사람이 바둑을 둔 기보를 입력하지 않고 바둑의 원리하고 그냥 알고리즘만 넣어줘서 지가 72시간 동안에 배워가지고 알파고한테 89대 11처럼 이겼어요. 그 전에 여기는 뭐 세계적 고수들한테 알파고 리는 60대 빵으로 이긴 적이 있고 최근엔 더 무서워졌어요. 이제 AI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알파고 지로라는 거는 그냥 강화 학습만 가지고 알파고 지로 이게 뭐 알파고한테도 엄청나게 이긴 놈을 8시간 만에 바둑을 다 지가 이해해서 싹 이겨버려요. 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무섭게 정말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의 발전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 컴퓨팅 파워입니다. 여기가 요 차트가 뭐가니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연도가 되어 있고요. 수직 쪽으로 보면 계산 속도입니다. 이 계산 속도는 1000달러짜리 기기라고 그러면 지금 휴대폰입니다. 1000달러 쉽게 얘기하시면 한 20년 전에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휴대폰의 성능이 얼마나 빠른가. 제가 이 차트를 99년, 2000년부터 갖고 다니면서 설명했어요. 디지털 혁명이 온다 이러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차트가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라지는데 이 대강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는데 2년에 2배씩 컴퓨팅 파워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이면 1000배, 20년이면 100만 배가 빨라진다. 제가 저걸 얘기할 때 저 책이 나온 게 약 20년 전인데요. 그 이후로 컴퓨팅 파워는 100만 배가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배. 이거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값은 다 1000달러 똑같습니다. 제가 99년, 2000년에 이걸 갖고 얘기하러 다닐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 1000달러짜리 컴퓨팅 파워 연산 능력이 잠자리 정도다. 잠자리 이렇게 잡으려고 그럴 때 생각해서 도망가는 그 정도 속도다 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2010년이 되면 쥐새끼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더니 이미 그거 지났습니다. 이제 2020년 이제 이렇게 와가는데 2030년이면 끔찍한 일이지만 이 1000달러 컴퓨터가 사람의 머리만큼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2050년쯤 되면 사람 머리를 다 합친 것, 인류의 두뇌를 다 합친 게 1000달러 컴퓨터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끔찍한 노릇이죠. 2030년에는 우리 노 의원님 살아계시겠죠, 당연히. 그죠?
사람 머리쯤 되는 놈을 내가 주머니에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니고 그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한 50년쯤에 여기 뒤에 좀 계시는 분들 살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인류 전체의 머리통에 내 주머니에 $1,000만 주고 갖고 다녔나? 이거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2010몇 년 여기에 요 정도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는 때입니다. 좀 더 지나면 슈퍼지능이 나오는 거고. 아, 이게 2045년이 되면요, 싱귤레리티,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 특이점의 시대가 이제 여기쯤에 앞으로 뭐 한 30년 채 남았는데, 2045년. 그때쯤 되면 사람도 안 죽는데요. 미래학자들이 이번에 와서 저한테 막 얘기해준대. 사람이 안 죽는데요. 사람이 신처럼 된대요. 요즘 그런 거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호모데우스니 무슨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약간 이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도 찾아보면 4차 산업혁명의 보이는 형태의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전에 저 X축으로는 사고, 생각하는 거고, 소프트웨어고, 수직으로는 기동력, 움직이는 거고,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옛날에 PC 같은 거는 뭐 지금 움직이지 못하죠. 생각도 별로 없죠. 사람 시키는 일만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거죠. 자동차는 물론 돌아다니는 거지만 사람이 운전해야만 움직이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 휴대폰이 나오고, 저 조그만 로봇이 나오고, 시리 같은 거는 이제 말로 하는 아이폰 안에 들어있던 뭐 응대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는데, 요런 형태 나와서 조금씩 요 이제 기동력,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도 이제 사고력, 지능이 점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다가 요즘 보면 이제 알파고니, 좀 전에 말씀드린 알파고니, IBM 왓슨 같은 암 진단하는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이게 너무 빨리빨리 발전한 것 같아요. 여기 알렉스라는 게 거의 사람하고 소통을 쉽게 합니다. 이제 물어보는 정도 웬만한 거 다 대답해주고, 여기 이제 점점 좀 영악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요 X축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영혼이고 요거는 육체인 것 같습니다. 이 기계 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서 점점 이제 영악해지고 있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움직임을 더 강화한 걸 보면 이제 드론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산업이 같은 것 같고, 사람이 그냥 택시처럼 타고 다니는 드론이 이미 등장해서 두바이 같은 데 상용을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빠르게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조그마하게 날아다니는 게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서울에 자동차 타시겠어요? 드론이 택시에서 드론을 타시겠어요? 드론이 더 안전하고 안 맥히고 그럴 겁니다. 이제 산업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가 나오고, 이제 요 소피아, 이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얼굴이 여자처럼 생겼는데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다. 보이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나아서 아까 싱귤레리티 시대가 오면 영화나 이런 데 있죠. 바이센테니얼 영화 뭐 이런 데서 로봇하고 사람이 주로 사랑하는 얘기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을 습격하는 로봇이라든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사람이 완전히 뭐 로봇처럼 뭐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듯이 사는 거죠. 소피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게 오디오가 지금 연결이 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왜 안 돌아가지? 그 잡아버리고. 됐어요? 그래, 지나가자. 소리가 안 들리는데 표정만 보시죠. 저기 뭐 조갈조갈 잘도 떠들고요. 네. 그래서 뭐 사람하고 얘기하는 난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맨 끝에 장난처럼 질문하는데, 뭐 너가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이 있느냐? 농담을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맨 마지막 질문이.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하고 여기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yes, I will. 네,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상용화될 때가 실용화될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키스텝이라고 우리나라 평가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좀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한 20개쯤의 이런 요소 기술들, 예를 들면 멀티콥터 드론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나라를 쭉 보면 뭐 대체로 미국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미국이고 독일이 스마트 팩토리 앞서고 일본이 탄소 섬유 또 뭐 이제 리사이클링 금속이 있고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접는 디스플레이는 제일 잘한다. 하나는 잘하니 다행이죠. 이렇게 대다수 앞서가는 나라들하고 우리 나라하고의 차이가 얼마인가 이게 오늘의 뭐 주제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고요. 연구기관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내가 얼마나 뒤진 것 같으세요? 한 3년 5년 뒤진 것 같으죠? 중요한 요소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한 3년 5년쯤 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좀 냉정하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정말로 이게 따라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은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정부에서도 나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발표한 게 최근에 있어갖고 제가 좀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정보화 강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했는데 재도약을 하기 위한 기회가 있다. 잘하면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잘못하면 과거 시스템에 고착돼서 혁신이 지체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퓨처스 포럼에 참석했는데 유영민 장관이 오셔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양 실장도 와 계시네. 유 장관이 하신 애가 비디오 찍지는 않고 사진으로 이렇게 몇 장 찍었는데 제목이 아이코리아 4.0 4차 혁명에 대비한 아이코리아라는 이런 이 정책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근데 5G 우리가 지금 4G 시대인데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뭐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거 보여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이다. 아주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하면 맞다. 저도 뭐 공감이 갑니다.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지능화 혁명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5G 기반의 초연결 인프라를 만들면 그게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큰 전략인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는 우리 양 실장이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그 중에 재밌는 거가 유 장관이 보여주신 거가 여기 손입니다. 손에다가 팔뚝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띄우고 화면을 팔뚝에다 띄운 거예요. 앞으로는 화면이라는 게 따로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뭐 둘둘 말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뭐 연필같은 데 끼고 갖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랬죠? 네, 제일 잘합니다. 이번에 뭐 CES에서도 이렇게 둘둘 많은 화면 같은 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잘하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다가와서 세상을 또 바꿔놓을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제조업이 특별히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한다. 유 장관 자료인데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이게 제조업이 그냥 단순히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 서비스하고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융복합화된다 이런 얘기인데 스마트 공장, 지능형 제조 로봇, 제조 서비스화, 서비타이제이션. 이거는 저도 어디 강의 가면요 마지막 차트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데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존 전략으로. 뭐 혁신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슨 혁신을 할 거냐? 첫 번째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해야 되겠다. 초단락기 맞춤형 주문에 대한 생산 방식이라든가 제조 유통 복합화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고 기획 마케팅 디자인 능력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가요? 롤즈로이스가 엔진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비행기 엔진. 이거 이제 더 이상 팔지는 않아요. 다 그냥 임대로 합니다. 임대.
제조를 하는데 유통, 그러니까 금융을 다 포함한 그런 서비스 형태라고. 또 뭐 얘가 기저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기저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건강 체크까지 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병행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 게 제조업인데 앞으로 서비스화가 되는 거에 다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시장이 플랫폼화가 되더라. 이게 아주 뭐 이건 더 치명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장의 모든 요소들이 모인 초연결 생태계다. 특화된 핵심 역량을 보호에 참여가 되고 수학 최종으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지금 세상에 시가총액 큰 놈들 보면요, 전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 8천억, 구글 6천억, 마이크로소프트 5천억, 아마존 4천억, 페이스북 4천억, 텐센트, 알리바바 이게 다 플랫폼입니다. 유통을 끼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뭔가 이게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는 유통이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3천억쯤 돼, 3천억 달러 근처 되지만 여기 플랫폼 사업 안 해요. 제조를 하는 회사죠. 반도체도 만들어 팔고 휴대폰도 만들어 팔고 뭐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걸 갖다가 팔거나 이런 건 없거든. 오라클, TSMC 마찬가지. 이런 전 세계 이제 휘어잡는 데가 플랫폼 기업이더라. 우리나라도 저런 형태의 기업으로 변신해야 되겠고 국가 전체로도 그런 형태의 사업 이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문화 도입은 앞으로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살 수도 없어요. 따로따로 살지 못할 때 뭘 해야 되냐?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돼야 된다.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 사람 해봐요. 이제 뭐 월급 받기도 어렵습니다. 뭐 웬만하면 로봇이 대체버릴 텐데. 그런 면에서 많은 이 교육 제도나 이런 게 바꿔져야 되겠고 소통과 창의를 소통 문화 및 교육 혁신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제가 기조 발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 추진 전략을 주제로 20분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우리 국회 방송 차원에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가장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화두가 됐던 게 드론 쇼죠. 드론 쇼 간단하게 보실까요? 이거. It's the intersection between art and technology. Look how far we've had such a great opportunity to showcase our technology here. 예, 누구나 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개막식에 화두가 됐던 게 드론 쇼. 자, 근데 이 드론 쇼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언론을 포함해서 정말 감탄하고 정말 우리나라 ICT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리고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됐다. 그런 어떤 그 칭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알파고 대결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현상이 드론 쇼와 연계해서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이 쇼의 거의 99.9%는 인텔이라는 미국에 있어요. 그 인텔의 아주 우수한 정말 최고의 성능과 기술을 다 보여준 겁니다. 뭐 보시는 대로 이 하드웨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그 들어가는 칩도 그렇고 저희 나라는 이제 5G의 칩을 활용해서 그 망을 이제 운영을 했다는 망 운영.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드론쇼를 총괄한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터를 포함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100% 인텔 직원에 있어 미국의 직원, 그 중에서도 중국계 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그동안에 이 ICT를 포함한 성공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편 넘어서서는 조금 도치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것은 없고 해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가 또 우리 ICT와 연계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스스로가 자만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복지미래학회가 1년 전부터 약 한 40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주 심도 있는 그 연구를 한 결과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또 이런 컨퍼런스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그 맥켄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정말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뭔가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점점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못 느끼고 그 위기를 못 느끼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에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맥킨지가 외교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거의 80% 이상의 분들이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과 경영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던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력들이 11위까지 올라갔던 국가 경영력이 지금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은 우스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준비 대응도도 거의 25위 그리고 싱가포르보다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국가적인 관점에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기 시작됐다. 이전에 우리의 성공을 또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의 아주 강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되 그 부분에 도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키면서 우리의 과학기술과 IT를 연결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발굴하면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발전 그것이 결국은 또 일자리 창출과 국민 행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총괄적인 그런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이제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큰 틀에서 그러면 우리의 핵심 산업은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전략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마스터 플랜 추진 방안으로 4가지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양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산업의 구성은 하나의 플랫폼에 특히 스마트 플랫폼 기반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개별 산업 하나하나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 산업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의 발전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서로 융합하고 연계하고 협력을 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장, 중, 단기적인 그런 전체적인 추진 마스터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강점인 이 디지털화된 또 스마트화된 이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강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결국은 종합적인 어떤 그 플랜을 짜는 그런 관점에서는 부처 간의 다양한 형태의 현재도 우리는 칸반이라고 부르는데 또 부처 안에서는 나름대로 부처의 독특한 이 또 역량 또는 스스로의 또 업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처의 어떤 그 협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로 칠 수 있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 부처가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전을 일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자, 따라서 이를 통해서 스마트 플랫폼을 구성하고 상위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규제개혁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화된 이런 부분과 연계된 핵심 기술을 또 R&D를 화해서 국가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발전을 해나가면서 우리 국가가 새로운 어떤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글로벌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4단계의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디지털화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전 국민이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함께 공유했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부모,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그와 관련한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를 위해서 결국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청사진을 보여줘야 국민들과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전 국민이 이런 붐업을 하는 그런 단계로 함께 나간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점포, 그리고 스트롱업, 글로벌 파업을 통한 이런 단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또 글로벌 성장을 일어나가는 그런 단계의 어떤 추진 전략을 우리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 마스터 플랜에서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우리가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스타트를 해봤는데요. 크게는 4가지 관점에서 주력 산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우리가 강한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강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기성과 다양한 문화적인 우리의 어떤 DNA를 접목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의 마스터 플랜을 주요한 주력 산업을 저희들이 17개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로는 교육 혁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창의와 인성이 전 국민의 하나의 공감대로 형성되면서 우리의 DNA인 이 창의와 인성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R&D를 통해서 새로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해서 국민 누구나 이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반이 하나의 기반 인프라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크게는 4가지의 핵심 기술 산업, 그리고 5가지의 사회 기반 산업, 그리고 8가지의 응용 산업을 저희 나라에서 강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산업으로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의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을 통해서 초연결, 초지능화된 그런 사회로 또 그러한 산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이 기술 4가지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화시켜서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강한 그런 핵심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에너지와 바이오, 스마트 교육, 정보고, 디자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산업으로서 결국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을 응용을 해서 각 개별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특히 강한 부분을 연계하면은 미래 자동차와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 그리고 블록체인, 드론, 로봇, 첨단 콘텐츠, 3D 프린팅, 현재 이런 어떤 그 7개 산업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 전략과 또 한편에서는 추진에 대한 각 개별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로드맵을 함께 보여주고
또 국민적인 관점에서는 이 전체적인 것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산업 차원에서는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17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산업은 뭐 우리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산업을 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 이 산업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인지 컴퓨팅, 기계학습, 휴머노이드, 그리고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우리가 그 기계 대 기계, 기계와 사람, 또 관련한 모든 사람과 사물 간의 어떤 사람 간의 관계도 연결되면서 우리가 융합 또 IT 또한 또 이런 표준화된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도 그 이제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금융권을 포함해서 그 통신, 제조 관련한 모든 부분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운영 관리 부분의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관련한 빅데이터와 플랫폼 관련한 빅데이터 이 관점에서 발전을 시키고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형 반도체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력을 다음 단계인 지능형 유기 반도체로 격상시켜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이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R&D와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함께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기반인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재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한편에서 강점이기도 한 또 뭐 원자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신재생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이런 전반적인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오 부분도 레드 바이오, 그린 화이트, 융합 바이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바이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또 인공지능과 연계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화된 우리 교육. 참조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년, 한 10년 전 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정보화 교육 또는 디지털 교육의 활용도가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었습니다. 탑3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결과는 OECD에서 꼴찌. 우리는 스마트 교육 또는 스마트 또 디지털 인프라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스마트화된 교육, 디지털 교육은 지금 거의 OECD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정보보호 분야도 이제 하면 할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면에서도 또 한편에서는 국가 관점에서도 관심 가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뭐 최근에 나오는 그런 IoT 부분도 자율주행차도 이 부분 이 정보보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영역이 이제 거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로봇을 바라봐도 보았을 때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촬영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디자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핵심적인 변화와 디자인 싱킹과 연계된 그런 차원의 디자인 형태 교육 이것들이 상위와 통합에서는 인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친환경 자동차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자동차도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있고 하물며 중국보다도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헬스케어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헬스케어 거의 뭐 어떤 회사는 아디다스 같은 신발 회사 또는 의류 회사도 헬스케어와 연계된 산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산업 관점에서 함께 고려하고 서비스 관점에서 고려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 이런 반도체와 연계돼서 스마트 가전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서서히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면서 우리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어느 정도 강한 이 부분을 더욱더 4차 산업화된 그런 상황에서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이 가전 로드맵을 그리고 그 가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대의 개발 그리고 또 산업화 이 부분을 목표해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도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통한 하나의 이 4차 산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서비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전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마스터를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은 뭐 인텔에서 앞으로 자기들은 단순한 프로세스 취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드론과 연계되면서 4차 산업 전체를 다 중괄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는 만큼 그들의 산업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ICT 기술과 도착적인 제조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하나의 그 중요한 산업이 되죠. 그래서 이 로봇은 제조로 공간도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제조 로봇으로 발전되고 바뀌고 있죠. 그 외에도 농업, 물류, 의료, 안전, 개인 서비스 로봇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로봇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통신인터넷,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보보안과 또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잘 들어가면서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도적으로 로봇을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좋은 산업 발전을 도모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콘텐츠 분야도 최근에 뭐 AI, MR, VR을 포함해서 홀로그램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첨단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은 결국은 이런 실감 콘텐츠들이 거의 모든 그 콘텐츠 영역들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우리 삶에 정말 풍요로운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콘텐츠 산업이 또 접목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과 산업,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그룹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 우주 산업도 요즘 3D 프린팅 산업까지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은 로봇도 마찬가지고 의료, 음식 뭐 이런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3D 프린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작부터 하고 있는 그 그림화 수준인데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발전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마스터 플랜의 청사진과 주민 전략과 또 우리가 어떤 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 대한민국 4차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또 논의해 보니까 10가지의 핵심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혁명, 호랑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우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먼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먼저 오히려 자유롭게 실행하고 그래서 차후에 오히려 규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규제 방식을 그래야 된다. 특히 4차 산업 시대는 그리고 플랫폼은요, 모든 것은 플랫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그 플랫폼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변화하기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혁명,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가치 형성성 혁명. 단위당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로봇과 기계가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부가가치를 더 강화시켜주고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생산성 혁명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미래의 변화에 알맞는 그런 미래 전략
전략을 위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고 무슨 진행을 나갈 때 환경평가 같은 것처럼 과연 이것이 미래 변화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 변화 평가 지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말씀드리면 그 행사지 발제지에도 무릎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는데 4월 25일에 국가 미래 기본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의를 해요. 국가 미래 기본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국가적인 관점에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어차피 그게 과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우리나라 미래가 안 맞아. 실컷 모든 걸 투자하고 다시 원점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를 우리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있는 관점에서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국가 미래 기본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영리한 차원의 미래적 전략 흥미하고 또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 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설명은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 누구나 또는 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 기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지금 거의 대부분 R&D는 우리 연구자들은 거의 알면서도 또 하는 게 하는데 90% 이상은 다 차단됩니다. 그 엄청난 돈이 차단되고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개발해주고 그 핵심 기술들을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R&D 능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노력을 위한 능력이 필요하고 또 교육 또한 인재 능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존 일자리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두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 간에 한관계를 없애서 서로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마스터를 그런 순사진을 함께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도전에 도취하면 성공에 도취하면 위기가 오고 위기에 도전하면 기회가 온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화 또는 정보화에 뭔가 도취하다 보니까 이 새롭게 온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했어요. 지금부터 거의 모든 국내외 미래학자를 포함한 주요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이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크리티컬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4차 산업을 도전해서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꼭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정말 청사진을 보여주고 또 함께 지도해 나가고 함께 표현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4차 산업 시대에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대재 장관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떨리는 마음이고요. 제가 공무원생활 할 때 장관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한 거를 처음 봤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야, 프레젠테이션을 저렇게 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볼 일이 없겠다 싶은데 오늘 또 봤습니다. 장관님 앞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노웅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부분하고 네트워크가 전 세계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것, 그리고 물건들이 지능을 가졌다는 이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영상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물건들이 데이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율차
같은 경우는 차 한 대가 뭐 4TB의 데이터를 쏟아놓는다고 하고요. 저희 사람들도 이제 저희가 뭐 센서 같은 거를 차고 다니면 저희의 맥박이나 혈압이나 혈당 수치 같은 것들도 역시 데이터가 되어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네트워크가 전에 이제 사람이 전화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람과 관계없이 물건들끼리 직접 연결해서 통신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지능화 기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능화 기술들이 사회의 산업하고 사회를 다 크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핵심 기술로 보는 것이 이제 물론 인공지능 AI 기술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이런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이 주변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업들의 기업마다 이제 경영경제연구소 분들이 계신데, 이제 혹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각 연구소들이 고민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업 연구소가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그 이유는 기술이 바뀌면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업이 이제 경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아마존, 저희가 아는 아마존 같은 회사는 원래 그냥 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회사인데, 그 품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선택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갖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의 선도 업체가 되었고, 많은 물류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드론도 만들 뿐더러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페덱스 같은 물류업체하고도 경쟁하게, 그 경쟁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가고 있죠. 애플도 단순히 아이패드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핸드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든 MP3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 들어갔는데, 요즘 이제 애플이 얘기하는 거는 의료 시장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 같은 거를 핸드폰에 넣어서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은 심화되는데 저희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들이 지능을 갖게 되면서 걱정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삶의 변화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냥 자율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차 모든 부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차가 지능을 갖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거는 운전하기 편해지겠다. 또 이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사고가 좀 줄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들이 실제 운행 시간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의 85% 내지 95%는 서 있습니다. 항상 차들이 서 있다라는 거는 그 차들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율차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차량의 수요는 줄지만 그것을 공유하게 되면서 훨씬 더 적은 주차장, 훨씬 더 좁은 길로도 지금의 환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유전자의 정보, 그러니까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또 저희가 판독한,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는 영상 MRI가 됐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분석해내서 그런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른 처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고용 문제이지만, 고용 문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들은 좀 고통은 있겠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자리의 질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산업 사회 변화에서 기술에서 촉발된 산업 사회의 변화에 변화와 적응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세운 핵심 아젠다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편은 작년 11월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회의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략적인 정부 정책의 개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크게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것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제조, 이동체 등 산업들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한 축, 또 다른 축으로는 교통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 두 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가능케 하는 기술력 확보, 그 다음에 산업 인프라 조성, 그 다음에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이나 일자리 안전망 확충 같은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개요입니다. 작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회의를 4번 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장표가 이제 출범하고 두 번째 회의 때 발표했던 종합계획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회의 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거기에 필요한 주파수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드론 산업, 공항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은 이제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같은 안들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부족하다라고,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겠다고. 이제 뭐 많은 지적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크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좀 세다는 것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수준도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쪽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개별 부처가 어떤 과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국가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대형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있으시고, 규제 이슈에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이런 합의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에 대한 전략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과 고용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중간 정도의 어떻게 전이해 나가겠다는 중간 전략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지적들을 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추진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하고 그런 정보들을 산업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법적 안정성 내지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라는 것이 산업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것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또 그와 동시에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된다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호해야 될 정보하고 활용될 정보의 선을 어떻게 긋느냐라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겠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식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것하고 다른 정보하고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개인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예컨대 이제 지금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핸드폰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고유 번호를 안다고 해서 그 핸드폰이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통신회사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정보를 갖고 있는 핸드폰이 고유번호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량 번호 같은 것도 그렇죠. 그 차량 번호는 개인 식별 정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차량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아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개인정보가 되고 아닌 경우는 아니거든요. 제 이름이 양환정인데 제 이름을 이제 지웁니다. 지우고 50대 남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 이제 비식별하거든요. 근데 비식별화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50대 남자고 뭐 체중이 얼마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양환정이라는 이름도 없고 저희 주민등록번호도 없지만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만 명 속에 낀 데이터면 저는 양환정이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데이터 세트 전체 크기가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식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면 산업적 활용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2월 1일 2일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뭐 명칭은 해커톤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 관계부처 다 모여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되어 간다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또 산업적 활용하는 길들이 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데이터라고 썼지만 사실 이제 클라우드 얘기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위성 정보 분석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공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자체적인 컴퓨팅 자원도 전혀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여러 인공위성들이 찍은 지구 관측 사진들을 모은 회사들의 사진을 받아다가 그 사진을 분석해서 정보를 그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농산물 작황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 구리 가격이 뛸지 내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얘기한 것이 우리가 가능하게 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자기들이 쏘지 않은 인공위성이면 인공위성을 민간들이 쏘아서 그 정보를 개방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 사진들을 저장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서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었다는 것들인데요. 그 기업 CEO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쏘아올린 사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주고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었다 전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오픈소스여서 그건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제일 덕을 봤다고 보는 것은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컴퓨터 서버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빌려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임차해서 쓰는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확장성이 용이하고 그 가격을 용이하게 할 뿐더러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내지는 AI 플랫폼까지 얹혀지면서 아마 저희가 이제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를 얘기했듯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지능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나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트워크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디바이스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위에서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통신업체나 사실은 정부도 갖고 있는 고민들이 가능성은 무한한데 실제로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이냐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실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내년 3월에 올 6월에 이제 주파수 경매를 끝내고 내년 3월경에 세계 최초로 그 5세대 이동통신 사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본질적인 인공지능인데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이 저희가 아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했던 최초의 시기에 비교하면 중국 좀 앞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저보다 많이 앞에 가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지금 인공지능의 메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인데요. 거기는 그 뭐 캐나다 정부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민간 기업들 해서 대학 하나에 인공지능만을 위해서 매년 1,000억씩이 들어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클라우드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이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 소스를 구하고 그거를 한번 검증해보고 또 컴퓨팅 자원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때 연간 2,000억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뭐 개별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 그리고 이런 컴퓨팅 환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AI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AI 쪽에 가면 연구개발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하셔서 논문을 써서 그게 이제 학술지에 실리고 그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면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또 그 다음 연구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데요. 인공지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허를 내고 학술지에 글을 싣고 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이쪽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면 그거를 그냥 바로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뭐가 좋더라 하면 다른 연구자가 그걸 보고 검증을 해봅니다. 검증해보고 그거 맞더라. 근데 내가 이렇게 짜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사회에 있어서는 뭐 특허라든지 연구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실행력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커뮤니티가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라. 끝입니다. 정부가 하는 건 미션 하나만 적는 거고 그러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봐서 경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정부가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과정을 통해서 승자가 가려지면 그 승자들에게 정부가 큰 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정부의 상금이 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서 많은 민간 투자를 또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하는 거는 무엇을 연구해라,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연구비도 통제를 하고요. 들어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보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잘 써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그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계획서를 잘 쓴 분들한테 상을 주고, 그럼 그분이 연구를 마쳤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R&D에 대한 방법들, 그러니까 경쟁형, 개방형, 오픈소스형 이런 형태로 연구 개발도 많이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규제 문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규제 문제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혼도 좀 나보고 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규제의 수준이 엄격하다기보다는 규제의 체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면 그 사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그래서 법을 찾아보면 어떤 법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여기다 4호를 늘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4호를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 개정하는데 1,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사회는 이미 바뀌어져서 이제 사회 문제는 5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제 수준보다는 규제의 경직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잘 맞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 정의라든지 많이 이제 요즘 논의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규제의 탄력성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어려운데요. 규제의 경직성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합의인데 전에는 정부가 법률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만 조정을 하면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언론도 있지만 시민단체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들이 이런 장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보호에서 해커톤처럼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나 목표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부처 간에 하는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실제로 사회에 의미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밀 의료다라고 하면 관계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식약청,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분야가 각기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정말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볼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지능형 CCTV, 자율차 다 여러 부처들이 관계되고 있는데 어떤 분야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빠지고 어떤 것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할 또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하고 교육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떤 직종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직종들은 영향을 적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내고 그 직종들별로 어떤 직업훈련이나 어떤 교육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 변화, 일자리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좀 우선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문제나 교육 문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각기 생각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일단 전문가 회의나 워크숍이나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몇 가지 얘기만 드리면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딱 떠오르는 문제들이 이제 오토에 있어서의 특수 고용직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기로는 이제 우버 자동차의 기사님들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4대 보험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된 분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사장님으로 봐야 될 건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들을 좀 더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예만 들면은 학교 교실에다가 와이파이를 다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서 활용하는 정보와 기기의 활용도가 OECD 꼴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근데 교실에서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자료들을 소개해 주려면 뭔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와이파이 환경들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학교에 와이파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 시각이 아직도 많고 또 그거를 일반 회계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쟁점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고요. 이제 이쪽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올해 좀 진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국가 R&D 전략에 대해서 차원영 국제미래학회 과학기술위원장이시면서
아스펙 기술 경영연구소 대표님께서 20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마스터 플랜의 추진 배경 및 도출 방법을 썼고요. 앞에서 발표한 17개 산업 중에서 지능형 유기 반도체를 썼고, 그거 아주 매크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R&D가 19조 6천억인데요. 추진하는 과제가 한 5만 5천 개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가의 R&D로다가 뭐를 설정을 해줘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국가과학기술심의에서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도출한 것을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15개를 도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15개 있고, 사회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산업 육성, 혁신 성장, 그 다음에 원천 기술 확보, 이런 측면에서 이런 목적을 갖고 15개를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추진 전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100세, 건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해서 이렇게 매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론을 보면은 15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가 계속 나오지만 인공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올해 슈퍼컴퓨터 5기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슈퍼컴퓨터 5기를 장악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해서요. 거기다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면 5,500만 명이 이 슈퍼컴퓨터를 공유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요 세 번째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는 오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우리 쓰레기 상당히 많잖아요. 그냥 쓰레기 강아지 똥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다 잡아놓으면 돼요. 석탄 여기 폐기물 여기다 다 잡아놓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탈원전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지능정보사회인데 X는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설명을 하지 못하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바이오지능, 감성지능, 감정지능, 여기에 자연지능, 식물, 곤충,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지능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이거를 개발해 주겠다. 그래야 10년 안에 구글을 제치고 페이스북을 제치고 아마존을 제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아까 알파고 나왔는데요. 약점이 뭐냐면은 얘는 바둑밖에 못 둬요. 이세돌이는요 감정을 표현해요. 커피를 먹으면서 바둑 떠요. 웃으면서 바둑 뜨고 찡그리면서 바둑 떠요. 더 웃기는 거는요 1메가와트로 들어갔어요. 1메가와트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슈퍼컴퓨터 랭킹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갖고 있는 누리하고 미리가요 1.4메가와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알파고 리가 됐든 마스터가 됐든 알파고 재료가 됐든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상용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다.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이세돌이는 바둑을 들 때 우리 두뇌는 몇 와트를 쓰냐면 20와트를 씁니다. 20와트 쓰는 유기반도체도 개발해야 돼요. 지금 왜 반도체가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전부 칩이 전부 고체 칩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고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세포하고 누런과 같은 유기체 반도체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자, 작년에요. AI 인덱스를 발표했어요. 스탠퍼드 대학, 페이스북 다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다 분석을 해서요. 조금 아까 봤듯이요. 모노는 잘해요. 한 가지는 잘해요. 한 가지는 인간보다 월등히 잘하는데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보면 현재 수준이 5살 미만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요. 조금 앞에서 뭐 그냥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5살 미만이다. 아주 한참 발전시켜야 된다. 설명을 해주질 않는다. 알파고와 이세돌이를 4대1로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을 안 해준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고양이다라고만 말하고만 끝이에요. 지금 인공지능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주는데 언더스탠딩이 돼야 된다. 자, 질문을 지금은요, 이 FSL이나 저기 아마존의 에코도는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게 3살 먹은 애가 물어봤는지, 저 질문이 중고등학생인지, 지금 20살 먹은 대학생이 질문하는 건지, 40살 먹은 사람이 전문가가 질문하는 건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인식해서요, 같은 대답을 해주고 있다. 뭐가 안 되느냐? 맞춤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은요, 전부 95%가 맥시멈이에요. 얼굴인식 92%, 음성인식 95%, 사진인식 90%, 맥시멈이 95%인데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집중 연구에서 10년 안에 99.95%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10년 안에 강대국이 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 이와 같은 인공지능을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면 반도체 칩에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한꺼번에 어우러진 1mm 가로 세로 1mm의 마이크로 컴퓨터에 다 잡아놔야 돼요. 인공지능, 뭐 센서, 통신칩, 배터리, 메모리, 유기칩 프로세서를 다 넣어서 1mm 안에다가 우리가 10년 안에만 잡아놓는다면 지금 IoT요, 스마트 시티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다 스마트 시티 막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IoT 하자고 하는 거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쓸데없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다. 이거를 개발해야 1mm니까 여기도 붙일 수가 있고, 그죠? 여기도 붙일 수가 있고, 전국 땅에도 붙일 수가 있고, 그래야 그게 진짜 사물 인터넷 또는 생체 인터넷 시대가 와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엔 거의 99%가 다 망하는 R&D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왜 블록체인이 오느냐? 자, 지금은 옛날에는요, 서버가 구글 플랫폼 서버에 다 올라간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구글로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쓴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쓰는데요, 돈은 누가 버느냐? 페이스북이 돈을 번다 이거예요. 제 데이터를 갖고 가서 이걸 분석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없냐면 데이터 주권화가 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부 강기업들이 다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제가 5년 정도 떠들고 있는 게가요, 앞으로 아마존이요, 지금 애플이 시총 1위 기업이에요. 8,600억 달러예요. 그거 한 900조 되거든요. 2위가 어디냐면 구글이에요. 7,700억 달러예요. 3위가 어디냐면 아마존 기업인데요. 7,200억 달러예요. 페이스북을 넘어갔어요. 제가 5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아마존이 1등 기업이 된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나온 거예요. 보시면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엣지라는 건 가장자리예요. 이거 스마트폰도 엣지고 이 PC도 엣지고요. 자동차도 엣지고요. 드론도 엣지고요. 로봇도 엣지예요. 자,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모이다가 중앙집권을 모이다가 이제 엣지로 내려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엣지로 가는 거니까 제일 먼저 어디 하는 거예요? PC, P2P?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2P, PC, 스마트폰 이거 만드는 걸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동차 엣지, 드론도 엣지, 로봇도 엣지, 엣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마트폰으로 내놓으니까 삼성전자는요 플랫폼이 구글 플랫폼을 쓰니까 갤럭시 S3 안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3 분들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가냐면 구글 플랫폼으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엣지로 내놓는다면 엣지로 데이터가 여기로 내놓으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이번에 CES 2018에서 뭘 발표했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데이터 회사다. 인텔은 이제 데이터 회사다. 왜 그래요? 인공지능 칩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의 아이폰 8, 애플 10 여기 보시면 바이오닉이라고 해서요. 이거 인공지능 칩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칩이요. 다 엣지단으로 내려가니까 뭘 해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다. 이게 블록체인이고 엣지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요걸 우리가 10년 동안 개발하고 6기 칩으로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1밀리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면 우리가 IoT,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엣지 땅에 내려가는 거 다 잡을 수가 있다. 이건 아까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이건 이제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데, 보시면 일본은요 2020년까지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비식별화, 식별코드, 비식별화, 재식별화 맨날 뭐야 그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게 개인정보고 어떤 거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런 것만 얘기해갖고 언제 해결합니까? 그래서 지금 과청하고요 저 창조경제연구회에서요 우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자. 이 개인정보를 다 이제 무료로 주자. 그래서 서명운동 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4만 명 받아오라고 했는데요. 지금 18,000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개정보 제가 여기서 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제가 선택해서요. 여기 정보은행에다 줘요. 그러면 정보은행에서요 사업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데이터 중에서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보 신탁해서 그걸 대신해서요 파는 거예요, 제 데이터를. 그러면 뭘 줘야 돼요? 제 데이터, 건강정보 데이터를 갖고 돈을 벌었으면 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블록체인이잖아요.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주든 하여간 뭘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제 데이터를 줬으니까 제 데이터 갖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걸 쉐어링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해야지. 아까 그 시장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갖고 이제 슈퍼컴퓨터 이게 우리가 5기가요 25.7펙타예요. 그러면 이제 6월달에 슈퍼컴퓨팅 발표하거든요. 랭킹을 아마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 국민이 다 같이 쓰자. 그래서 국가기관 인공지능 앞에서 얘기한 것도 넣고 블록체인, 여러 블록체인은 하이브리드예요.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어우러진 하이브리드로 추진해야 그죠? 국가하고 국민하고 다 연결돼서 갈 수가 있다. 자, 다음에는 두뇌 인터넷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령자가 725만 명이에요. 우리 고령자들은 뭐가 떨어지냐면 감각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고령자들이 일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두뇌 인터시행이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 치능에서 이제는 오감 반응이에요. 오감만 지원해주면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 다 운전할 수 있어요.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도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뇌파를 잡아내서 지원해주면 70, 80, 90 넘어간 이 고령자들도 공장에서 자동화 기계를 조작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생체 인터넷 합니다. 100살이죠, 100살. 그죠? 기대 수명이 100살인데 문제는 이거 뭐예요?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 수명이요. 그래서 2015년 건강 수명이 73세인데 2025년 목표가 우리 보건복지가 76세거든요. 기대 수명은 100살인데 건강 수명은 73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몇 년 동안 돈 버는 거 다 까먹는 거죠? 병원 다니면서 골골거리면서 병원에 가서 눕고 약 먹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건강보험도 얼마나 들어가요? 그 사회적 비용, 시간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웨어러블 컴퓨터예요. 웨어러블 컴퓨터를 생체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난리잖아요. 시계 싸움. 이 애플의 시계, 그다음에 뭐 이 안경 난장판인데요 지금요. 어느 기업 하나가 확 닦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지 말자. 바로 우리는 옷을 잘 만들어요. 우리 반도체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뛰어들어가면 10년 안에 이 웨어러블 컴퓨터 꽉 잡을 수가 있다. 다음은 유전병 없는 사회예요. 서울대학교 김길수 교수님이요. 작년에 논문 발표한 거예요. 미국의 오레곤 대학 하고요. 이거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거 돌연변이거든요. 아버지의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GAGT가 빠졌어요.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그러면 이게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 가위에 딱 교정을 시켜갖고요. 엄마의 대립 유전자로 고쳤어요. 엄마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고 아버지도 돌연변이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그러면 나오는 자식이 100%가 뭐예요? 돌연변이죠. 그래서 정상 아이가 47.4% 나올 거를 유전자 가위로 교정시켜서요 72.4%로 높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생명률법에 6장 47조에 1항, 2항, 3항에서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항을 삭제, 2항을 삭제, 3항에 보면 유전자 치료는 배양한다, 정당한 태야자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로 분화시키는 목적 혹은 임신이 아니라면 허용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유전자 가위에 10년 안에 떼돈 벌 수 있어요. 2012년에 일본이 줄기세포로요.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노벨 생물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갖고요. 전 세계에서요. 이 질병, 이런 환자들은요. 일반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부세포에서 빼갖고 줄기세포 만들어갖고요. 그 병 다 고치는 거예요. 당뇨병도 고치고요. 그 우리는 그 줄기세포는 뭐 일본에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거 유전자 가위를 하자는 거예요. 자율차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보세요. 구글은 60대 같고요. 캘리포니아 있대요. 60대. 여기 보시면 5,120마일을 자율주행으로 간 거예요. 인공지능이요. 5,100마일을 간 거예요. 8,000km를 자율주행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는 3마일을 자율주행한 거예요. 3마일. 그러니까 5km를 간 거죠. 5km. 구글은 8,000km를 자율주행한 거고 테슬라는 5km를 자율주행한 거고
여기 보시면 우버 예를 들어 개털에요. 보시면 0.8마일 1km 가다가 자율주행하고 또 해제하고 사람이 운전하고 2km 가다가 사람이 운전하고요. 자, 여기 구글은요. 미국 6개 주에서요. 25개 도시에서요. 600대를 갖고 있어요. 600대. 이건 캘리포니아 띄고요. 캘리포니아 60대. 그래서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거 저 미국의 9월 20날 2016년 9월 20날 발표한 자율차 정책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여기 1번이 뭐냐면 데이터를 공유해라. 데이터를 기록하고 공유해라. 자율차, 드론,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예요. 지도를 그리게 돼, 지도를. 그래서 우리 저 자율차에 이제 국가 R&D가 들어갔는데요. 작년서부터 했어요. 작년서부터.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1,600억을 투자해요.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1,600억을 돈을 서울대가 4대를 뜨는데요. 서울대에다가 30억 주자. 현대기업, 현대모비스가 5대 뛰거든요. 5대, 6대. 거기다 돈을 30억씩 주자. 그러면 그거 갖고 개조하는데요. 1억 8천만 원 들어요. 그러면 30억씩 주면 한 20대, 10대씩 이렇게 갖고 카이스트도 주고 예? 다 주자 이거예요. 국회도 주고 국회에서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이 지역을 여의도 지역을 데이터 지도 그리고 한 5년만 하면은요 여의도 일대의 모든 데이터를 다 확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 되는 거예요.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또 자율주행차 보시면 미국의 가이드를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시뮬레이션.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이 하루에 인공지능 버추얼 랩에서요 300만 만 480만 킬로미터 뛰어요.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뛰어갖고 해제한 거 그거를 넣어서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를 솔루션을 찾아서 그걸 또 특허를 써요. 이거 우리나라 건데요. 아무리 봐도 인공 시뮬레이션 없어요. 또 자율주행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가 이게 박스예요. 이거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이게 블랙박스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융합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블랙박스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요. 우리나라가 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안 돼갖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잘하느냐? 제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센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융합해서 작게 만들어서요 5천만 원대 낮추면 우리는 떼돈 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 내구성이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왜 죽냐면 찌그러져서 죽는 거예요. 찌그러져서. 그래서 미국은요 5% 펴지는 물질 10% 펴지는 물질을 개발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런 물질들 갖고 잘 활용하면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20년 먹고 산다. 그 다음에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 여기다 협동로봇이요. 이게 지인데요. 이 공장에서 이 사람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물창고에서요. 요건 드론이고요. 요건 로봇이에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 얘기고요. 자, 드론요. 드론 뭐 대면적으로 관리 감시하는 수백 대의 동조화 군집 드론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미국은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오픈해야 돼요. 아까 이 평택에서 이거 보여줬는데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가짜도 모르고 그걸 다 보여주고 그러십니까? 이거 사전 녹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안종배 교수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인텔일 거야. 인텔 거. 우리나라 기술 5G 안 들어갔어요. 와이파이에서 인텔이 개발한 기술을 쓴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이제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율차 전용도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돼요. 자율차 전용도로. 자율차만 전용도로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율차에 로봇이 물건을 실어요. 그리고 최종 배송은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차, 로봇, 드론이 다시 같이 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요. 로봇과가 따로 있고요. 자율차, 자동차가 따로 있고 드론과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융합되는 거 아무 얘기해봐요. 우리 시장님 가셨나? 몰라요. 자기네 과만 그만 생각하지. 자, 소울 경제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670만 명이에요. 자, 혼자 사니까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맨날 뭘 먹을지 걱정을 해요. 그거 이거 스마트 키친을 우리가 개발하면 된다. 이미 역량이 돼 있다. 주방에 로봇이 올라오고 3D 프린팅이 올라오고 3D 프린팅으로 피자를 찍는데요. 10년 안에 설렁탕 못 찍을 것 같아요? 설렁탕 찍을 수 있어요. 노즐을 여러 개 만들면. 스마트 팩토리 염전. 자, 우리나라에 여기 서해안 일단 남해에 가시면 염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전부 스마트하지 않은 거예요. 대파들 해갖고요. 여러분들 뭐 드시는 그 소금 보면 전부 개털인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하게 진짜 염전만을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법 이렇게 태양광도 설치하고요. 새로운 공법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대안했냐면 민경철 박사가 대안했어요. 여러분, 어서 민경철 박사님, 여기 기술 원천 기술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만우정평에다 구축하고 있어요. 자, 탈원전. 우리 정부는요, 탈원전만 했지 무슨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지 제안을 못해요. 그냥 신재생 에너지만 한다고 돼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대 때 다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쓰레기 다 음식물 쓰레기 다 갖다 놓으면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서 싱가스 이게 뭐냐면 합성 가스인데요. 수소는 나오면 수소전지, 수소전기, 배터리, 수소차 만들 수가 있고 일산탄소는 메탄올 암모니아에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량 예측한 건데요. 이 오지 시스템이요. 신고리 5호기, 6호기 발전량보다 4.5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냐? 여기 장현 대표 오셨어요. 장현 대표가 제일 하신 건데 어디 계세요? 네, 장현 대표 적세요. 박수 주세요.